바이오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네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기존의 치료제를 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한 기업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제로 아니면 1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MC 김주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 대표님 모시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라든지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도 역시 네.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이제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세를 붙이면은 그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필수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좀 의약품별로 좀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네,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발표를 하겠다, 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이제 늦출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네. 그런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네. FDA의 인력 해고 이 문제도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그 모든 제약 회사들이 미국에서 네. 신약을 이제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심사하는 그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FDA의 인력이 이제 감축이 된다 그러면은 네. 신약을 승인하는 속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중요한 포스트에 앉아 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사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FDA의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FDA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그거는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고 정부의 입김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FDA가 향후에 신약을 승인하는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바이오텍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특정한 뭐 바이오의 작은 기업, 큰 기업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요새 조금 유야무야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은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제 중국의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네, 시장에서 좀 빠지게 되면 그 시장을 반사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다른 국내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올해 안으로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다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이연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워낙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는 조금 그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또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이 학회 관련돼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네. 실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학회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학회랑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몇몇 이런 것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대부분 그 치료제를 개발한 그런 분야를 보면은 암 쪽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가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암과 관련한 그런 학회들이 많습니다. AACR이라는 비임상,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대부분 진입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약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AACR,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임상학회라는 아스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학회이면서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아스코는 개최가 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은 대부분 이 아스코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임상 단계의 물질, 초기 단계의 물질 아니면은 임상 아주 초기 단계, 일상에 진입한 그런 물질들에 대한 연구개발은 AACR, 미국 암학회, 그다음에 미국 암 임상학회라는 아스코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연구 발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에스모라는 에스모, 유럽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3대 암 학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알츠하이머 학회라든가 또 혈액암 학회 등 다양한 암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연구 결과 발표는 대부분 이런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제약바이오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제외하고 어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어렵거나 리스크 요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바이오는 돈이다. 이제 좀 약간 속된 말로 돈이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으면은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없는데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회사들은 일단은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죠. 따라서 바이오는 돈이다. 그리고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 앞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저도 현금 가용연수를 계산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로 해서 12월 말자 재무 데이터들이 HTS의 점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 말 대비해서는 현금 가용연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나 핵심 주요하게 잘 하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현금 가용연수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 더 돈을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이 없던 가난한 그런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이 뛰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가용연수는 반드시 챙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가용연수 구하는 어떤 식이 있나요?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영업 손실 어느 정도 손실이 났냐.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손실이 난 회사는 올해는 200억을 더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공격적으로 봐서 작년도 수준만 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영업 손실을 일단 금방 구할 수 있죠. 그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죠. 보면 됩니다. 나오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 자산을 여러분들이 그냥 재무제표에서 네네네. 재무상태 변동표에서 보면 됩니다. 네네. 그것도 그래서 그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그냥 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올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작년도 그 손실분, 네, 손실 부분을 나눠주면 되죠. 네네.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은 개략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현금 가용 연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근데 파워풀하죠. 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구할 수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뺄셈하고 나눗셈만 하면 돼요. 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12월 말자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죠.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술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시비를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셔야겠죠. 여기다가 자금을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한다라는 점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네. 제약바이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뭐 아까 살짝 언급드린 뭐 CDMO 관련된 위탁 생산 전문 생산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항암제도 또 여러 항암제 분야가 있고 또 요새 뭐 가장 핫한 뭐 ADC도 있고 뭐 지난번에 와서 말씀 주셨던 이제 RPT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도 있고 이렇게 이 다양한 바이오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어떤 뭐 전략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제 질문 자체가 워낙 이제 커가지고요.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CDMO 쪽에서는 이제 향후에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오면서 또 바이오 의약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DMO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CDMO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까지 같이 이제 잘 하고 있죠. 진펜트라가 올해 얼마나 팔리느냐 이런 점이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주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C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또 이중 항체,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규모로는 당연히 항암제가 제일 크겠죠. 근데 개발 속도로는 방사선 동위원소도 있고 말씀 주신 단백질 뭐 치료제도 있고 어느 쪽이 좀 이 상용화 속도는 좀 제일 빠를 거라고 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도 그렇고 방사성 의약품도 이제 대부분 암 치료제도 이제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 속도들, 상장 개발 속도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성화가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DC, 이중 항체, 그리고 TPD 분야는 이제 막 성장하는 분야이죠. 그다음에 RPT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는 속도는 대부분 비슷하다. TPD가 맨 마지막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 언급 안 하신 분야 중에 그래도 사람들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게 요 대사질환 치료제 중에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도 늘어나거니와 또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 다른 이제 적응증으로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의 확장성, 그다음에 GLP-1 분야, 이 두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30년 초반을 본다 그러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여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MS에서 미국 CMS에서 그 보험급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라든가 그리고 그 후에 나올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치료제, 그다음에 비마그로막 이런 치료제들이 향후에도 일라이 릴리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라이 릴리가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천환제와 이런 쪽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라이 릴리인데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지금 주 1회 치료제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구형 치료제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구형 치료제를 누가 만드느냐 하는 분야고요. 이 경구형 치료제를 펩타이드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화학 제품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경쟁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일라이 릴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신약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아주 높은 고가에 계속해서 좋게 보고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가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자금도 결국에는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보다도 우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약개발 회사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약개발 회사는 아무리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기존의 치료제를 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기업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제로 아니면 1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에 몰빵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